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마을에 귀신 나온다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은 김상준 대감 댁이었죠. 김 대감은 집에서 자살을 했답니다. 그리하여 김 대감의 혼이 사후 세계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집에 머물고 있다고 믿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집이라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은 스산한 바람이 불면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작은 불씨가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요란하게 움직였으며 그리고 멀쩡했던 덕칠이가 귀신을 봤다며 미쳐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하여 고을 사또가 직접 파헤쳐 본다고 어두운 밤 포졸들과 갔습니다. 헌데 갑자기 부슬부슬 비가 내렸고 대나무 숲에서는 고양이 소리인지 아니면 아기 울음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또와 포졸들은 서로 앞장서라며 살짝 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또가 앞으로 확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또는 후다닥 뒤로 다시 오고는 누가 밀었냐고 물어보아도 아무도 민 사람이 없다는 거였답니다. 어찌 포졸들이 감히 사또를 밀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또와 포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을 쳤던 거죠. 다음 날 사또는 자신의 무능함을 알리고 다른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사또가 바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사또가 왔는데 완전 어린 사내가 왔던 거죠. 얼굴은 귀티나고 잘생겼고 덩치도 크고 키도 컸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린 애송이로 보였기에 하루도 못 버티고 도망갈 거라 내기까지 하였습니다. 허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답니다. 이철우 사또는 귀신 잡는 금영 종사관이었던 거죠. 학문과 무예가 출중하여 일찍이 장원급제를 하였으며 그 후 나라의 공을 많이 세워 어린 나이에 빠른 진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심장은 강철로 만들었는지 어떤 일로도 놀라는 경우가 없었답니다. 이 사또는 부임한 첫날부터 마을에 일어난 사건들을 꼼꼼히 확인을 하였죠. 그 중에 김상준 대감에 대한 사건을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사또는 다음 날 하늘의 소원을 비는 풍등제가 있어 마을 사람들도 볼 겸 그리고 마을을 시찰도 할 겸 풍등제를 겸사겸사 보기로 했답니다. 다음 날 저녁 해는 저물고 사람들은 한두 명씩 손에 풍등을 들고 마을 넓은 공터로 나오고 있었죠. 이 사또 눈에는 모든 모습이 평화롭게 보이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구경하며 서 있었답니다. 헌데 아까부터 눈에 거슬리는 낭자가 있었으니 그 낭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자신과 부딪힐 것 같으면 화들짝 놀래 피했으며 아이들이 있으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죠. 그런 모습들이 어딘가 많이 모자란 낭자처럼 보였습니다. 헌데 낭자의 모질이 같은 행동이 조금은 귀엽게 보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모든 마을 사람들은 풍등에 소원을 쓰고는 불을 붙였습니다. 수많은 풍등들은 하늘에 술을 놓으며 사람들의 소원을 소중하게 품에 안고 높게 올라갔답니다. 헌데 한쪽에서 풍등을 날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었으니 모질이 낭자이었던 거죠. 이 사또는 답답한 마음에 모질이 낭자의 풍등을 같이 들고 하늘에 날렸습니다. 헌데 이 사또는 풍등에 쓰여 있는 소원을 보게 되었답니다. 부모님의 억울한 누명 벗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 마음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사또의 직감이 발동이 되었는지 모질이 낭자의 모든 행동과 시선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모질이 낭자는 어찌나 덜렁거리는지 넋놓고 구경하다 돌부리에 넘어지고 지나가는 뚱뚱한 아주머니에 부딪혀 튕겨 옆으로 날아가고 또한 앞으로 열심히 걸어갔지만 사람들이 많으니 앞으로 가지는 못하고 뒤로 밀려나고 있었답니다. 이 사또는 너무 답답하여 모질이 낭자 뒤로 가서는 왼쪽 옆구리에 끼고 오른손으로 사람들을 밀치며 걸었죠. 이 사또의 옆구리에 꼭 안겨있는 모질이 낭자는 이 사또의 몸에 맞춰 놓은 것처럼 옆구리에 쏙 들어갔답니다. 이 사또는 모질이 낭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자신의 옆구리에 안겨있는 몸짓이 싫지가 않았으며 모질이 낭자가 좀 더 밀착해 파고들 때면 더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빠져나오니 모질이 낭자는 이 사또 품에서 빠져나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뛰어 도망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모질이 낭자, 저것도 뛰는 거라고. 참 모든 게 어설프구나. 이삿돈은 걸어서 가도 뛰는 모질이 낭자를 쫓아가는데 무리가 없었답니다. 모질이 낭자는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 두 갈래 길에서 주변을 살피더니 귀신이 나온다는 폐가가 나오는 길로 갔습니다. 이삿돈은 숨어서 뒤를 밟았죠. 모질이 낭자는 폐가로 들어갔고 이삿도도 곧 이어 폐가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모질이 낭자, 흐헉. 이삿돈은 한마디만 남기고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이삿돈은 뒤에서 누군가 큰 몽둥이로 머리에 가격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였습니다. 유모, 그렇게 세게 패면 어떡해? 혜진 아씨, 그럼 이 큰 덩치를 어쩌요? 웬만해서 쓰러지겠어라? 그래, 미안하게 되었지만 어쩌겠는가. 어서 옮기세. 그리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려왔답니다. 유모, 봉순이 그리고 복길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삿도의 정체도 모르고 들고 끌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겨우겨우 혜진 아씨 방으로 옮겼답니다. 유모, 이 방은 내 방이잖아? 그럼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사내를 내가 데리고 살까요? 나이로 보나 모든 걸 봐서는 아씨방이 딱이네요. 옆에 있던 복길이 내외도 당연하다는 듯이 끄덕였습니다. 사실 복길이도 이삿도처럼 얻어맞고 봉순이 방에 넣어주었는데 며칠째 한 방을 쓰더니 정분이 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였답니다. 혜진아 씨는 강하게 부정을 하였지만 옆에 있는 세 사람은 신경도 쓰지도 않고 무작정 혜진아 씨 방으로 이삿도를 구겨 넣었던 거죠. 그리고 최대한 지푸라기 끈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 버렸답니다. 혜진아 씨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죠. 혜진아 씨는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이삿도는 사실 기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절한 척을 하고는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이삿도는 혜진아 씨가 귀신이 나오는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기와집 담 너머로 어설픈 사람들을 보았기에 장단을 맞춰주었던 거죠. 이삿도는 자신이 걸어서 방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자신을 힘들게 옮기는 모질이들이 딱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방에 들어가 엉성한 지푸라기에 묶여 누워 있는데 모질이 낭자가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삿도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답니다. 모질이들을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선 피곤하니 잠을 좀 자야겠군. 그리하여 이삿도는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혜진아 씨는 꽁꽁 묶어 놓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이라도 잘 자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혜진아 씨도 방구석에 쪼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이삿도는 새벽이 되어 일어나니 몸에 묶여있던 지푸라기는 거의 풀어져 있었습니다. 참 이것 하나 제대로 묶지도 못하고 손이 많이 가는군. 그리하여 이삿도는 끈이 풀려 있으면 모질이들이 겁을 먹을까봐 손수 끈을 묶고 있었죠. 그때 혜진아 씨가 눈을 뜨고 방에 앉아있는 이삿도 눈과 마주쳤는데 너무 놀랐던 거죠. 혜진아 씨의 놀란 소리에 다른 3명의 모질이들이 몽둥이, 곡괭이 그리고 낫을 들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혜진 아씨, 무슨 일 있남요? 이렇게 하여 이삿도는 나머지 모질이 얼굴도 다 확인을 하게 되었죠. 이삿도는 다 모인 지금 사연을 들어보고 싶었답니다. 이복애들 무슨 사연이 있는 듯한데 그동안 귀신놀이를 왜 하게 되었는지 사연이나 드러나 보세. 사람들은 혜진아 씨만 보고 있었으니 혜진아 씨는 어쩔 수 없이 지난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답니다. 혜진아 씨의 아버지 김대감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인격이 훌륭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허나 건넌마을 박대감은 욕심도 많고 질투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하여 김대감의 기와집보다 더 커야 했고 땅도 많아야 했으며 또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김대감을 더 존경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중심에 있던 우물에 죽은 과부가 빠져 있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던 거죠. 관아에서는 과부와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취조하고 단서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단서 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데 과부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톱 사이에 다른 사람의 피와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답니다. 그 피부 조직은 아마도 과부가 저항하다 자신을 죽인 사람의 피부를 긁은 것으로 추측을 하였죠. 그리하여 의심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몸수색을 하였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의 화살이 대청 기둥에 날아와 꽂혔는데 쪽지가 있었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러하였죠.
과부를 죽인 자는 김대감이다. 김대감은 그 과부를 좋아했으며 밤에 과부를 취하려고 했으나 과부가 저항하니 죽였고 시체를 우물에 버렸다. 증거는 김대감 댁 마당에 있는 감나무 밑을 파헤쳐 보거라. 그리하여 김대감 댁 감나무 밑을 파보니 상자에 쌓인 서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깊은 밤에 혼자 사는 저희 집에 와서는 나를 취하려고 했지요. 저는 서방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나이가 어린 과부인데 김대감은 나보다 30살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징그럽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마을에 덕망 높은 분이라고 소문이 나 믿고 있었는데 그동안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답니다. 지금은 김대감한테 위협을 당하고 있어 제가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 내용이 증거가 되어 김대감을 추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김대감의 모든 식구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김대감은 잠시만 준비하고 나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방에 들어갔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아 방에 들어가 보니 목을 매달고 죽었던 거죠. 탁상 위에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유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 어떤 이유이건 나로 인해 가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으니 나의 죽음으로 대신하려 한다. 부인 그리고 혜성, 혜건, 혜진아 미안하구나. 김대감 댁 가족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답니다. 그리하여 살인사건은 김대감의 죽음으로 끝이 났던 거죠. 허나 김대감 댁 가족들은 아버지의 죽음과 불미스러운 일이 마을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집만 놔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고는 그 마을을 떠나 먼 곳으로 갔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해 돌아가셨고 두 오라버니는 장원급제를 하여 궐에서 일을 하게 되어 집을 떠났죠. 혜진아 씨는 성장할수록 아버지가 그리웠으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이사또는 혜진아 씨한테 물어보았답니다. 혜진 낭자는 아버지께서 과부를 죽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까? 그때 제 나이 8살이었지요. 늦은 밤에 잠이 깨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 창호지 틈으로 소리 나는 곳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감나무 아래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보았지요. 복면을 하고 있어 알 수는 없었지만 사내였으며 키는 작았고 특이한 것은 팔자로 걸으며 오른다리가 살짝 기뚱했습니다. 어찌 그때는 말하지 못하였습니까? 아니, 말을 하였지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이사또는 알았다는 말을 하고는 꽁꽁 묶여있던 지푸라기를 슬슬 푸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멍한 표정을 짓고는 이사또를 쳐다보았답니다. 다음에 묶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이렇게 묶어서는 다 도망가겠습니다. 왜 선비님은 도망가지 않으셨나요? 위협될 것이 없는데 도망갈 이유가 없지요. 그렇다면 관아에 가서 신고를 하실 건가요? 혜진 낭자 하는 것 봐서 관아에 신고를 하던 할 것입니다. 우선 배고픈데 아침밥, 제 것도 있습니까? 그렇게 이사또와 밥을 먹고는 이사또는 혜진 낭자와 같이 갈 곳이 있다며 나왔답니다. 선비님, 어디에 가는 겁니까? 가보면 압니다. 겁먹을 것은 없습니다. 이사또가 가는 길은 관아에 가는 길이었던 거죠. 이 길은 관아로 가는 길이 아닙니까? 네, 저 출근하는 길입니다. 네? 그럼 저는 출근하는 길이고 혜진 낭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누명을 재조사 신청을 하려고 하는 중이지요. 혜진 낭자는 물끄러미 이사또를 바라보았답니다. 무서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혜진 낭자는 그렇게 말해주는 이사또를 믿어야 할지 의문은 생겼지만 지금은 어제 처음 본 이사또를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선비님은 관아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전 사또입니다. 네? 혜진 낭자는 너무 놀라 그만 큰 소리를 치며 뒷걸음치다 치마를 밟고 뒤로 넘어지려는데 이사또의 민첩한 몸으로 받았지만 모질이 혜진아 씨가 너무 허우적거려 이사또는 중심을 잃고 같이 넘어졌죠. 그런데 그때 이사또의 입술이 혜진아 씨의 입술과 포개져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포개져 눈만 깜박깜박하다. 사람 지나가는 길바닥이라는 것을 알고는 후다닥 일어나 이사또는 누가 볼세라 혜진 낭자 손목을 잡고 뛰어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또는 처음 맛본 처녀의 입술은 촉촉하고 말랑하고 달콤하여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또한 혜진아 씨는 어제 처음 본 사내한테 입술도 내주고 손목까지 잡혀 뛰고는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몸도 자신 몸이 아닌 듯 구름 위를 뛰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이삿돈은 상기된 얼굴을 하고는 혜진 낭자와 자신의 직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혜진 아씨의 가느다란 손목을 아쉬워하며 조심히 놓았죠. 이삿돈은 붓과 한지를 주면서 지금까지 자신한테 얘기한 모든 것을 적으라고 하였답니다. 혜진 아씨는 의자에 앉아 쓰기 시작을 하였으며 이삿도 역시 일을 하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삿도의 눈은 모질이 낭자라고 생각했던 혜진아 씨의 얼굴에 고정이 되었던 거죠. 혜진아 씨는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 이삿도를 보았는데 그 눈빛은 애틋하고 아련하게 보였답니다. 헌데 혜진아 씨는 그 눈빛을 보고는 생각했습니다. 저 눈은 나를 이용하여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군. 요즘 젊은 사내들이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만 있다면 난 아무래도 상관없지. 그렇게 혜진아 씨는 다 쓰고 일어나려는데 이삿도가 말을 하였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오. 나와 갈 곳이 있소이다. 이삿도는 혜진아 씨를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귀한 웃음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이삿도도 일이 마무리가 되어 혜진아 씨와 관아에서 나왔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어제 보니 집 구조가 이상하던데 겉에서 볼 때는 흉가로 보였는데 안은 멀쩡하더이다. 흉가로 보이는 곳은 일반 집하고 같지요. 아버지는 남이 볼 수 없는 공간에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셨지요. 무엇보다 딸인 저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답니다. 정말 훌륭하신 아버님이십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음침한 산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는지 좀 알려주실 수 없으신가요? 혜진 낭자 불안하십니까? 안 잡아먹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혜진아 씨의 눈에는 무당의 집이 나와 이삿도를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쳐다보았답니다. 살인자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제가 만들 겁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당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무당은 두 사람을 쓱 보더니 말을 하였답니다. 선비님께서 모질이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시겠습니다. 스스로 문을 활짝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야 백년해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삿도는 크게 기대 없이 왔는데 맞추는 걸 보니 신기는 있어 보였습니다. 내일 구슬 해줄 수 있어? 네, 그러지요. 구슬하면서 도중에 꼭 해줘야 하는 말이 있네. 과부를 죽인 자는 키가 작고 팔자걸음에 오른쪽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것인가요? 어찌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인가? 저는 신을 모시는 무당이지요. 모시는 할머니가 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당은 혜진아 씨를 보더니 소리 없이 울었답니다. 혜진아? 아비다. 아비가 우리 딸 많이 보고 싶었단다. 아버지? 우리 딸 어여쁘게 잘 컸구나. 이렇게 딸을 보니 내가 기분이 좋소. 아버지는 아씨를 따라왔지요. 옆에서 아씨를 보고 어찌나 슬피 우시는지. 그리하여 제 몸을 잠시 빌려드렸지요. 이삿도는 울고 있는 혜진아 씨가 안쓰러워 살며시 등을 토닥여 주었답니다. 다음 날 오전 폐가에서 굿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그 과부 김대감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던디. 정말이요? 그것이 사실이면 얼마나 억울할 것이요. 어떤 연놈인지 천벌을 받아야 하는디. 그것 땜시 오늘 꽃을 한다지. 잠시 후 본격적인 굿을 하기 전에 앞서서 준비 절차로 악사는 부정경, 태을 보신경 그리고 신명 축원경을 구송하였답니다. 서서히 무당은 신을 받을 준비를 하며 몸을 흔들고 고개를 흔들며 몸은 가볍게 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북소리가 멈추고 무당의 눈빛은 돌변되어 있었죠. 김대감님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정작 과부를 죽인 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이리 원통하고 분통할 수가 없도다. 내가 너무 분하여 과부를 죽인 자를 데리고 가려 한다. 이 대목에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놀라고 있었답니다. 내 놈이 이곳에 왔구나. 궁금하였더냐? 키는 작고 오른발을 절룩거리며 걷는구나. 내가 한번 기회를 주마. 숨어서 잘 듣거라. 오늘 밤 축시가 오기 전에 내가 한 짓을 모두 적고 사죄하는 마음도 적어 바로 이 자리에 묻어 놓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넌 3일 안으로 급사를 맞아 죽을 것이다.
무당은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했답니다. 살인자는 맨 뒤에서 무당의 눈과 마주친 순간 숨이 턱까지 막혀왔고 공포가 밀려와 아무도 모르게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무당은 이어서 말을 하였죠. 또한 다른 사람들은 급사를 같이 맞고 죽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곳에 올 신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야. 그렇게 굿이 마무리가 되는 듯하다. 무섭게 화를 내던 무당이 갑자기 아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쓱 뒤를 돌아 혜진아 씨한테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혜진아 씨를 슬픈 표정을 짓고는 안아주었죠. 어여쁜 내 딸 혜진아 고맙구나. 이제 아비는 편안하게 떠날 수 있게 되었단다. 항상 건강하거라. 그때 반짝이는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혜진아 씨의 눈에 보였죠. 오늘 김대감님의 천도제까지 잘 마무리가 된 듯합니다. 혜진아 씨는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하였습니다. 그렇게 굿은 끝이 났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무섭다며 도망가듯 집으로 갔답니다. 그리하여 늦은 밤 이사또와 혜진아 씨는 살인자가 오면 바로 잡아야 하니 제일 가까운 헛간의 자리를 잡았던 거죠. 헛간도 여기저기 부서졌기에 최대한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만 했답니다. 헌데 혜진아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사또님, 좀 옆으로 가시면 아니 될까요? 제 자리가 너무 좁네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 어깨가 워낙 넓다 보니 저 또한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사또는 한쪽 팔을 혜진아 씨 뒤로 보내고 혜진아 씨를 품에 넣었답니다. 그렇게 하니 한결 자리가 넉넉하게 느껴졌죠. 이사또의 속마음은 오직 혜진아 씨를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품에 안고 나니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이사또는 혜진아 씨를 품에 꼭 안고는 입에 검지를 가져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했죠. 이사또는 자신이 장난치는 것도 모르고 꼼짝도 하지 않고 품에 안겨 움츠리고 있는 혜진아 씨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 사내는 무당이 말한 장소에 서찰을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또는 쏜살같이 뛰어나가 그 사내를 잡아 포박을 하였답니다. 그리고는 불을 밝혀 얼굴을 보았는데 박대감 댁에서 일하는 청직이 문식이었던 거죠. 그리하여 관하로 끌고 가 취조를 하였습니다. 문식이는 과부를 연모하고 있었는데 박대감은 김대감으로 인해 화가 나면 어김없이 과부를 찾아가 그 짓을 하고 나왔답니다. 과부는 혼자 살면서 박대감이 무엇이든 풍족하게 채워주니 의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문식이도 얼마든지 과부가 살아가는데 풍족하게 만들어줄 자신이 있어 과부한테 사랑 고백을 하였는데 청직이 주제에 감히 자신을 좋아한다며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었던 거죠. 문식이는 과부에 대해 너무 몰랐답니다. 과부는 박대감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을 하였으며 그동안 박대감이 크고 작은 논과 밭을 과부에게 줬다는 것을요. 문식이는 과부, 박대감 그리고 박대감을 자극하는 김대감 모두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졌답니다. 그리하여 과부를 죽이고 김대감이 죽인 걸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혜진아 씨는 허망하고 또 허망하여 계속 울었답니다. 이사또는 혜진아 씨가 슬퍼하는 모습만 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아 미칠 것만 같았던 거죠. 그리하여 혜진아 씨의 슬픔을 잊게 해주고자 말을 태워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점점 혜진아 씨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만 갔습니다. 허나 혜진아 씨가 이사또의 마음을 몰라주니 이사또는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혜진아 씨가 야속하기만 했답니다. 혜진아 씨는 나름 바빴습니다. 폐가처럼 보였던 집을 보수하였으며 그리고 봉순이와 복길이를 혼례를 시켜 집을 사서 내보냈죠. 그리고 마지막 유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모는 사실 서방과 자식이 3명 있었답니다. 어린 혜진아 씨를 혼자 놔둘 수가 없어 그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던 거죠. 혜진아 씨는 그런 유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혜진아 씨는 큰 결심을 하고 금 3덩어리를 주고 유모를 가족의 품으로 보냈답니다. 그렇게 혜진아 씨는 유모를 보낸 슬픔이 컸지만 자신 옆에는 이사또가 있어 위로가 되었죠. 그리하여 이사또와 말을 탈 때면 이사또의 넓은 등에 기대어 연모하는 마음을 조금씩 키워갔던 거죠.
그 사실도 모르는 모질이 이사또는 아무도 없는 해변에 내려 혜진아 씨한테 자신의 야속한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였습니다. 혜진 낭자, 어찌 나의 마음을. 혜진아 씨는 이사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입맞춤으로 말을 막아 버렸답니다. 모질이 이사또는 생각지도 못한 입맞춤이었기에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는데 혜진아 씨는 그런 이사또의 눈을 손으로 가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것은 처음이요. 이사또는 그제야 혜진아 씨의 가느다란 허리를 굵은 팔로 감싸 안고 한 손으로는 좀 더 혜진아 씨가 편안하게 입맞춤을 할 수 있도록 뒷목을 받쳐주었습니다. 이사또는 그동안 참아왔던 갈증을 해소하듯 더 깊게 파고들었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해변은 고요하였습니다. 이사또와 혜진아 씨는 이성의 끈을 놓고 해변을 방 삼아 바다는 이불 삼아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하여 혜진아 씨는 그동안 이사또의 마음을 모른 척한 대가로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 이사또는 그동안 참아왔던 사랑의 마음을 끌어모아 담았답니다. 그리하여 이사또와 혜진아 씨는 백년해로 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많습니다. 그 중에 사불범정이 있죠. 바르지 못한 요사스러운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하며 곧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정도를 걷는다면 사악한 기운은 우리를 범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